아닙니까? 네. 아 근데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분이 말이죠. 네. 사실 이분이 그 홍대 유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홍대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왜 이곳에서 인사동에서 만나자 그러시는지. 그러니까요. 땅 보러 오신 거, 땅 보러.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양현석 씨. 김윤재 오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힐링기부가 대세기 때문에 그럼요. 나오시기가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첨되신 소감이? 사실 지금 좀 떨리는데요. 네. 아, 진짜요? 네, 얘기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어요, 그죠? 지금 떨리는데. 서태지 아이들 때 좋아하셨죠? 완전 팬이었죠. 진짜 지금 굉장히 신기해요. 옆에서 이렇게 뵌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네. 누구 좋아했어요? 저 서태지 서태지 씨 좋아했어요. 서태지 씨 좋아했어요. 대부분 다 이런 대답들을 하세요. 대부분 다. 남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요. 나서기를 좀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속 가수들을 이렇게 앞에 내보내고 뒤에서 네. 보좌해주는 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 박진영 씨하고 전혀 정말 정반대시네요. 사실은 박진영 씨가 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네. 제가 녹화본을 돌려보고 왔어요. 아, 봤어요? 할 말이 많아요. 사실 감사해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경규 씨께서 예전에 제가 일요일 밤 대행진 나갔을 때 네네. 저한테 양군이라는 말을 처음 져주셨어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 지금 재미삼아 양군. 맞아요. 양군은 어떻게 생각하나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말이 제 닉네임이 돼가지고 처음 제가 기획사를 만들었을 때 양군기획이라고 만들었었고 그래서 YG. 맞아요. 양군이 YG 이니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YG를 지금 만들어주신 분이 이경규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셨어요. 선배님이 하셨네요. 야. 한양. 잘 될 거야.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사실 홍대가 주로 활동 무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 또 의리의리한 YG 사업도 있고 말이죠. 네. 네. 근데 왜 여기서 만나자 그러십니까? 저도 여기 한 20년 만에 처음 오게 되는데요. 네. 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당시에 네. 이 골목에서 살다가 서태지와 아이들 2집할 때 이사를 갔으니까 한 10 몇 년 동안은 여기서 살아서 어릴 때 추억이 이 골목에 다 녹아 있어요. 여기가 그 전문 용어로 양현석 씨 생각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생각. 뜯어고친 그 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옛날 여기- 추억이 많이 여기 사라졌어요. 예전 사진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벽돌집이었었고. 있네. 저게 제 기억으로는 한 13평? 저희 5식구가 저 집에 저 집에요? 이 벽돌을 저희 아버님이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집을 만드셨던 집이라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도 그 추억 속에 다 남아있네요, 그죠? 네, 사진 네. 속에. 근데 웃긴 게요. 지금도 꿈을 꾸면 네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꿈을 안 꾸고 이 동네 꿈을 꿔요. 예,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데 네네. 아마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장 오래 살고 기억에 남는 집이 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 아시네요. 야. 아이고 참 내가 너무 반갑더라 데뷔 보니까. 어릴 때.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래요. 맞아요. 안 내가 늙으셨네요. 그 저기서 이렇게 스타가 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사람이 네, 네, 저를 네. 출산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는 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주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자, 인사동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산은 인왕산 맞습니까? 어떻게 뭐 이게 꼭대기에 올라오는 거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동중학교를 나왔는데 네네. 이 자리가 중동중학교가 있던 자리가 허물어지고 강남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이렇게 호텔이 생겼어요. 중동중학교 학생들이 저 많이 쫓아다니는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어느 정도? 파악이 점점 되실 거예요. 네네네. 글쎄요. 좀 사실은 이게- 제가 거꾸로 좀 많이 질문들을 할 거고요. 네네. 이게- 야. 또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지금 토론을 하신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거 바로 전에 굉장히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몰리면 토론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더 재밌어요. 박진영 씨도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너무 많이 웃겨줘요.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네. 박진영 씨가 바로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시청률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잘 나왔거든요. 무조건 잘 나와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지적과 독서를 다 맡을 테니 지금 너는 아이들 이렇게 따뜻한 값을 하면 된다. 근데 갑자기 현석이 형이 제가 단순한 걸까요? 제가 무식한 걸 얼마나 염려한데 하나도 안 무식해요. 자기가 하지 자기가. 사실은 박진영 씨한테 한 말이 맞아요. 야, 네가 편안한 분위기로 음악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나쁜 역할은 내가 할게라고 네. 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건 네. 맞는데. 근데 막상 제가 얼마 전에 애를 낳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이 됐잖아요. 이제는 동생 같지 않고 자식 같은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게 있군요. 네. 생각하는 차이와 화법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박진영 씨 얘기를 만약에 제가 했다면 네. 좀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화법의 차이다. 네네, 화법의 차이예요. 화법의 차이다. 네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아마추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히딩크 감독이 중학교에 가가지고 야, 넌 볼을 거기서 그렇게 패스하면 어떡해 이 자식아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 편안하게 좀 더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예, 예. 제가 뭐 천사의 이미지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하나 좀 하나 억울한 건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석이 형이 진짜 엄하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때리고 이러고 있어요. 현석이 형은 가수들하고 되게 이렇게 탁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얼마나 떨리시겠습니까? 아, 현석이 형이 진짜 무섭거든요. 소속 가수들한테. 사실 박진영 씨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YG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사실 빅뱅이나 트웬티원들은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언제나 아버지 같고 인자하고 따뜻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매니저들이 컨트롤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도 단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빅뱅하고 트웬티원하고 같이 술 먹고 싶기도 하고 네네. 같이 즐기고 놀러 가기도 하고 싶어요. 박진영 씨는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저는 농담 삼아서 겸상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난 얘기를 술도 많이 안 해요. 드시는 거예요? 전혀 안 먹어요. 네, 거의 빅뱅하고도 술 먹어본 기억이 뭐 지난 한 7년 동안 한두 번?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얘기하시길 그 1시간 40분 토론에서 네네. 백분토론도 뒤에서 다 조정을 하셨다면서요. 심지어 방송 도중에 문자가 와요. 지금 이 얘기. 양승자세요? 보고 이렇게 했고 말도 안 되고 잘못됐고 막 또 보고 이게 한 직접 얘기하시지. 근데 전 그 방송을 보면서 되게 희한했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오래된 기억을 기억하고 있구나가 너무 놀라워요. 예.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자체가 정말 나와 다른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전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요. 그리고 전 세상 없어도 7시간, 8시간 자야 돼요. 근데 박지영 씨의 삶이 때로는 부러워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웬만한 가수를 할 만큼 했는데, 저걸 아직도 저렇게 미련을 갖고 할 수 있구나. 환갑 때 춤추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사실 누구나 다 열정이 있습니다. 아니, 자 이정규 선배님은 열정이 없고 있지, 우리 한혜진 씨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만 그 다만. 열정을 쏟는 분야가 틀린 거예요. 아, 그죠? 예, 예. 저의 열정은 후배들을 뒷받침해 주는 데 쓰고 있는 거고 네네. 박진영 씨는 자기 본인이 가수 하고 싶기도 하고 드라마도 해요. 영화도 하고 싶어. 그리고 가수들도 또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또 미국도 가야 되고 네. 어? 박진영 씨 여기에 주름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박진영 씨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걱정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또 반대로 너무 걱정을 안 해서 탈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저는 누우면 자고 주면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게 신조예요? 저 신조예요. 예, 맞아요. 근데 박진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기가 후배들한테 모범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되게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공감이 돼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수가 본인의 역할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가수를 안 하는 거고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K-pop 스타를 하면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디테일하게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출연자들보다 노래를 못해요. 그 출연자들보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죠. 곰탕에 비유하기도 하고 김치찌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김치찌개 같다 그럴까? 목소리에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 매운 걸 먹고 싶은 저한테 청양고추 같은 진하게 끓인 곰탕에 약간의 들어가는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못 내는 것처럼 기발하고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그 소금 얘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작자를 하면서부터 생각해왔던 얘기예요. 계속 써먹었던 거예요? 아니요. 소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해요. 며칠을 울고낸 진하게 끓인 곰탕에 소금은 그 무게와 질량은 정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지만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 소금 안 치고 곰탕 먹기 좀 힘들잖아요. 예. 저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가 이게 국이 좀 싱거운가다 싶으면 소금을 치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심사평 하시면서 음식에다 많이 비유를 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이제 힐링 캠프도 이제 세 사람의 MC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음식에 비유 좀 음식에 해주시죠.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십니까? 되게 쉬워요. 쉬워요? 네, 굉장히 쉬워요. 이경규 선배님부터 할게요. 이경규 선배님은 그냥 설렁탕 같아요. 너무 많은 대중들이 너무 많은 대중들이 말로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자주 먹고 즐겨 먹는 그렇게 가까운 존재 같아요.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 가까이 있어요. 설렁탕. 한혜진 씨는 오늘 뵈니까 옷 색깔 때문인지 몰라도 콩나물국 같아요. 상큼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개운하고.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예쁜 여자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나와서 얘기를 좀 많이 편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혜진 씨가 저를 쳐다보니까 미인이 저를 쳐다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 좀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너무 깨끗한, 이 깨끗한 데다 뭘 넣어도 간장을 넣어도 되고 소금을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다 융화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콩나물 자체가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올려보니까 약간 불길해요. 전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진짜 네, 여기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예. 진짜 궁금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김재동 씨는 추어탕 같아요. 추어탕.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호불호가 강해요. 네.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또 못 먹는 사람들은 그래요? 네, 못 먹어요. 네. 추어탕 못 먹는데. 그렇죠. 추어탕 못 먹어요? 네. 네, 제가 설렁탕을 못 먹습니다. 네, 뭐 거기죠 뭐. 그러면 혜진 씨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음식에 비유한다면 해주세요. 혜진 씨. 음식에 비유한다면요? 네. 음식보다도 주방장 같지 않으세요? 주방장. 그거 좋은 표현이네요. 네, 정말로. 네. 일일이 다 네. 스크린이니까. 네, 이런 요리도 만드셨다가 저런 요리도 만드셨다가. 네. 똑똑하시네요.
아, 그거는 왜냐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기 때문에. 역시 콩나물국입니다. 역시 추어탕이에요. 네. 영상 앞에서 만들지 마. 우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방장 앞인데요. 네, 저희들이 그 실제 생활을 좀 파헤쳐 보려면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쭉 차근차근 밟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생활 기록부인데요. 네, 이게 본 저기 적은 별로 없어요? 없죠.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기억이 안 나죠. 야, 이거 봐라.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이거 정말 목장이다, 목장. 저도 이거 아까 양양양양양양양. 계속 양이야. 아니, 왜 양군인지 알겠네. 온통 양이야. 네. 6학년 정신 좀 차렸어요, 그죠? 도덕 하나, 체육 하나의 수가 아, 있어요. 정말요? 학급의 협조적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6학년 때 제가 술을 마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6학년 때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여선생님을. 그 선생님 이름이 주선녀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여기 있어요. 네, 주선녀 선생님.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학업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적표가 놀랍질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의 네.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나는 공부를 안 했었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책을 못 봐요. 왜요? 제 성격상 책을 읽다 보면 2페이지에서 잠들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절반 읽을 때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건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성격적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읽은 거지. 저의 성향은 한혜지 씨가 책을 읽어서 저한테 짧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할 사람이 읽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영악한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게 보니까 말이죠.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박진영 씨보다 한 3술 위가 돼요. 네, 왜냐면 박진영 씨 이미 방송을 했잖아요. 우리하고 그건 맞는 말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진영 씨는 너무 밑에 걷던 얘기를 해가지고 신이 뭐 신을 찾아간다고 그러던데. 근데요. 네. 전 박진영 씨 말에 대부분 공감을 못 했는데 그 말은 공감을 했어요. 저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근데 그 친구는 많은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다가 결국 이렇게 온 거고. 그렇죠. 저는 공부도 안 했고 책도 안 봤지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이게 봐요. 책을 보고 깨달은 자와 네네. 책을 보지 않고 깨달은 자가 누가 한숨입니까? 책 보지 않고 깨달은 자가 한숨이에요. 왜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근데 스타일이야. 맞아요. 근데 다시, 저는 박진영 씨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박진영 씨 정말 좋아해요. 진심으로 좋아해요.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춤에 계속 관심이 있어요.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었고 중학교 2학년. 네. 집이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어떤 비디오를 본다든가 또는 외국 방송을 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풍을 갔는데 좀 잘 사는 집의 친구가 어설픈 로봇 춤을 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맞았어요. 뭔가 이게 뭐지? 태어나서 처음 오는 그런 뭔가 그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영악하게 무조건 나는 저걸 배워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다음 날부터 그 친구한테 진짜 햄버거도 사다 바치고 진짜 뭐 김밥, 떡볶이를 사다 바치면서 꼭 가르쳐줘라. 나 너무 배우고 싶다. 네네. 그러던 와중에 마이클 잭슨 나왔고 와 이게 뭔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한계에 오잖아요.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남자가 춤추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춤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하도 답답해서
114에다 전화를 했어요. 114에다가. 네네네. 114에다 전화해서 그 안내원께서 이제 뭘 원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뭘 원하지? 저랑 긴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이거 가지고. 정말. 정말요. 딱 처음부터 긴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시냐고. 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냐? 있다면 나 거기 전화번호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안내원도 제가 이제 진심이 당황했겠지만 진심이 느껴졌는지 찾다가 찾아준 게 대한무도협회를 찾았어요. 거기가 볼륨 댄스 하는 곳이에요. 대한무도협회. 춤을 추고 싶은데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전화를 했죠. 야, 그게 정말 다급한 거야. 네. 전화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또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데가 내가 아는 데가 한 군데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 연결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제 나이 또래 애들이 한 4명 정도 모여서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네. 124에 전화를 한 최초의 연예인이었대요. 근데 한 달에 레슨비가 3만 원 정도였는데 제 그때 나이에 3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세배하면 세뱃돈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근데 그 돈도 부족해가지고 제 친동생이 YG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세뱃돈을 저한테 줘가지고 전폭적인 지원하에 그 가서 이제 춤을. 몇 개월 동안 춤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럼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춤을 췄어요? 나이트클럽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학생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이죠. 가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세상이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유행을 아마 이경규 선배님하고 제가 다녔던 나이트클럽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워낙 일찍 다녔으니까 다녔다면 그 종로에 있던 종로와 무교동에 있던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할까요? 종로 무교동 나이트클럽. 좋아지네요. 기억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 가면은 막 빡. 맞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탈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굽비 풀어진 망아지처럼 재밌게 놀았지만 저는 꼭 지키는 선은 있어요. 선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할 때도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뭐 탈선한 친구들한테 집으로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서태지 씨도 가출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준호 씨는 뭐 밥 먹듯이 가출을 했었고 저는 다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잠은 꼭 집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어요. 아마 아버지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철물점을 하셨어요. 철물점? 아마 자리도 한 2평. 거기서 서태지와 할 때까지 방식점까지.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밥통에다가 밥을 해놓고 나가세요. 밥만 해놓고 나가세요. 그러면 저희 삼형제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 놀면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부모님들이 10시에 들어오시니까 저녁 10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아무리 노는 게 좋아하더라도 제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예의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생각나는 거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뭐 빨래 할 수 있었었고 설거지 뭐 밥 차리는 건 뭐 선수죠. 딱 하나 하기 싫었던 게 연탄불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을 맞춰서 갈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이 시간을 틀려지면 맞춰서 이게 네. 또 연탄이 붙어요, 두 개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떼어내려면 칼로 맞아요. 네, 네. 다 이해하시잖아요. 네. 시간 안 된다. 이러면 나이 들어 보이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갈면서 냄새 때문에 연탄가스 때문에 그게 막 한 15분, 20분을 가요. 세 방울 갈면. 네. 코가 맵고. 그게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불현듯. 내가 보니까 열심히 살았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 양현석 씨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그죠?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안 좋았고 공부를 하려는 시도도 안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자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저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매질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너 뭐 이 자식아 너 이렇게 화내시면서 한 적이 한 번이 기억이 안 나요. 늘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하시고 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게 교육이구나. 근데 네. 우리 저 양현수 씨가 그 설교사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아, 그건 그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참 단순해요, 제가. 저는 고등학교는 좀 공부를 못해서 지방으로 갔고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못해서 지방으로. 고등학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때 춤추느냐 공부를 너무 안 했었죠. 예, 그래서 광명시에서 그 당시에 공고를 나왔죠. 아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좋은 평가 나왔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선생님을 또 좋아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을 아, 그러게요.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성애를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들한테. 네, 선생님한테 되게 인자하고 따뜻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너무 춤만 추고 돌아다니니까 네. 학교도 많이 안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건축 학교다 보니까 그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아셨겠죠.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10등 안에 들면 선생님이 너 밥을 한번 사줄게. 이야. 그리고 난 네가 기능사 자격증을 꼭 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셔서 네. 제가 그때부터 또 춤을 잠시 그만뒀어요. 참 대단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춤을 아예 그만둔 거예요? 아예 그만뒀어요. 그 선생님과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이 춤추는 애들이 그 당시에는 뭐 연예인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밤무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 쇼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맞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배고프고 돈이 없어도 그쪽으로 가기엔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제 꿈이 그건 아니었거든요. 춤이 좋아서 추긴 했지만 제가 밤업소의 댄서가 되기 위해서 춤을 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이거 접는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설계하면은 네. 샤프 이거 선이 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쭉 그러면 점점 굵어지니까 이걸 돌려요. 돌리면서 여기가 굳은 살이 있는 건데 여기 굳은 살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긴 굳은 살인데 지금 아직도 뭐? 아직도 잘란 애도 생기고 잘란 애도 생기고. 근데 정말로 제가 10등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종로에 나가셔서 함박 스테이크라고 처음 먹어봤어요. 함박 스테이크. 야, 그거 정말 로망이었어요. 저는 돈가스는 먹어봤는데 네, 함박은 예, 함박은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좀 더 제일 비쌌어요. 한박은 나오는 스프도 조금 달라요. 다스프하고 좀 맞아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공고들은 3학년 2학기 때 취업을 나가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아는 회사, 지도 회사가 있었었는데요. 그 지도 회사 가서 월급 13만 원을 받고 지도를. 지도를 그렸죠. 춤추다가 어떻게 지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뭐 그때도 나이트클럽은 계속 다녔어요. 춤 좋았으니까. 낮엔 지도 그리고 네, 맞아요. 밤에는 맞아요. 밤에는 꼭 갔어요. 나이트클럽. 네, 그 땅바닥에 당시에 춤추고. 유행했던 춤이 말춤이었어요. 그 당시에가. 87년도, 8년도니까. 근데 또 제 인생을 바꾼 전환기회가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를 보는데 장혜리 씨라고 있어요. 장혜리 씨. 네네. 옛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이 노래 불렀던 여자 가수. 근데 그 뒤에 낯익은 친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장혜리와 에레스테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텔레비에 나온 연예인을 봤을 때 그 충격은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그 충격은 정말 제가 마이클 잭슨을 봤을 때만큼 충격. 그렇지, 그렇지. 와 춤이 이렇게 밤무대에서 끝나지 않고 방송으로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다 끊겼으니까 제가 자주 가던 나이트클럽에 누가 나왔었냐면 민혜경 씨가 나왔어요. 민혜경과 블랙타이거라고 남자 되게 유명하셨어요. 인기도 많고. 제가 그냥 그분들 알지도 못하는데 무대에서 내려오는 분은 손을 딱 잡고서 제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애들인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다시 또 연락을 해가지고 미니겐과 블랙타이거. 하여튼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붙들고 저는 연락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 네. 친구들 만났죠. 만나서 제가 이제 이태원에 스파크라는 되게 유명한 브레이크 댄스 팀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처음 가출을 했죠. 왜냐면 그때 가출이 아니죠. 사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인생을 여기다 걸겠다는 생각에 이태원에 가서 그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박남정 씨인 거예요. 전 태어나서 연예인을 그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박남정 씨. 박남정 씨가. 그래서 또 박남정 씨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박남정과 친구들이라는 그 제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일하게 된 직업이 저가 친구들이었죠. 그때 동기들이 이준호 씨 예. 그리고 REF 했던 박철우 씨 그리고 예전에 콜라라는 팀에 나왔던 지금은 친구입니다만 김영환 씨 4명이 그대는 알고 있나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 때문에 나는 여인이여 근데 저기 부모님이 그래요.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놨어요. 내놨어요. 포기했었어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된 데는 하나 또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 6살 차이면 어렸을 땐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부모님 역할을 했죠. 형님한테 혼나면 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님을 유일하게 두려워했는데 네. 저한테도 뱉을 날이 있다고 날이 찾아온 거예요. 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제가 한참 바람났던 시기에 군대를 가면서 제 동생밖에 없으니까 저의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한 억압이던 형이. 맞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너무 고맙고 군대를 가주셔서. 군대를 안 가셨으면 때문에 형님. 현서가 아 일로 바로 나오는구나. 그저께 만났나? 근데 오늘 또 보네 이렇게. 야, 네가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내가 이런 방송도 나오게 된다 야. 근데 너무 닮으셨어요. 네. 저 큰형님이시죠? 네, 네.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네. 지금은 안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저 가게가 진짜 저희 부모님과 형님 평생을 바친 가게예요. 철문점. 네, 지금도 한 5평밖에 안 되는. 네. 현석이는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좀 심한. 그건 맞아요. 동네 유리창, 장독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다 깨는 깼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는 목욕탕 앞에 이제 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 위에다가 모래를 끼얹어가지고 이제 미끄럼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새 차였는데 다 기스가 나고 막 언젠가는 또 그 바로 옆에 형사 되시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이제 수갑을 놓고 가셨나 봐요. 근데 얘는 뭘 이렇게 보면 아 저게 그냥 수갑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차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제 풀리질 않는 거잖아요. 열차도 없고. 수갑을 차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종로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또 그걸 푸는 일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다. 아주 말 말씀뿐이었네요. 우리도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해봤지만 차에다가 모래를 부어서 거기 미끄럼을 탄다는 생각은요. 맞아요. 네. 대단하다. 대단하신 거예요. 아, 근데 전 예. 너무 재밌는 기억이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허리띠를 차고 있었으니까 네. 막 앞으로 타고 뒤로 타고 하니까 다 긁혔어요. 근데 그 3층이 바로 위 3층이 당구장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불러요. 네. 얘들아 니네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차 주인이에요. 예. 네. 저희는 단순하니까 그냥 미끄럼 타고 얘 놀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저희가 도망갈까 봐 그렇구나. 야, 나 그 다정하게 너무 얘기했던 게 그래 니네 그럼 계속 놀고 있어라. 네. 그러더니 나중에 딱 붙잡힌 거죠. 내려올 시간을 보신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지금 또 기억이 나요. 아저씨도 대단하시다. 일단 근데 너무 미안한 게 사실 그게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집은 정말 돈이 없는 집안인데 저희 집에서 물어주기에는 보상액이 너무 컸어요. 차를 다 이제 도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 빚을 갚으려고 적어도 한 1년 걸리셨던 게 생각나요. 예, 예. 왜냐면 그분이 계속 찾아오는 걸 제가 집에서 봤으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놀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조개사가 있는데 조개사 앞마다에서 이렇게 뛰어놀았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 조계산 연등도 뭐 양현석 씨가 뭐 달았다면서요? 그게 저의 부수입원이었어요. 부수입원. 아버님이 철물점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조계사에서 하청을 받으셔가지고 종로 1가부터 7가까지 그 등을 다는 작업을 하셨어요. 아버지 혼자서. 그게 새벽에 해야 돼요. 왜냐면 차가 다닐 때 하면 안 되니까는 직진으로 질러야 되고 또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정말 위험하네요. 예, 근데 아버지 혼자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걸 돕는 걸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제 친동생하고 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밤에 그게 나가서 부처님 오신 날 네네네 예배해가지고. 몇 주 동안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나다니다가 이맘때만 되면 네네네. 그때 그 길거리에 연등 날린 거 보면 그때 아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했어요. 네. 근데 그거 끝나면 또 그래도 노동의 대가를 주셨어요. 그걸 제가 춤을 배우는 결혼 나이트 가시고. 나이트 하기도 하고. 야, 이거 연등. 아 근데요 그 시절엔 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 저는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을 못 보고 자랐어요. 뭐가 잘 사는 건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다 주변이 그랬으니까. 제일 기억에 나는 건 옛날엔 천정에 쥐가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와, 그 좁은 골방에서 자고 있는데 뭐 한 평 될래나? 침대도 안 들어가. 이불 하나 딱 들어가는데요. 예? 이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쥐가. 네, 맞아요. 근데 무의식 중에 제가 또 순발력이 있으니까 떨어진 이걸 탁 친 거죠. 예? 근데 일어나서 분명히 얘가 쥐 같은데 그래서 저는 또 졸리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또 잤어요. 다음날 보니까 쥐가 맞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형님이 걔를 잡아가지고 복수를 해주셨죠. 그 당시에. 어떻게? 무슨 복수를 해요? 처참하게 복수했는데 그걸 방송에서 말할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한 세대를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세대들은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데 박진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세대. 정확해요. 전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제가 태어난 세대에 태어나고 싶어요. 저도. 네네, 그렇죠. 네네. 저도 1960년대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다 봤죠. 네, 맞아요. 월드컵 다 봤지. 맞아요. 이런 세대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만약에 태어난다면 60년대에 태어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말 안 나. 저는 70년대도 좋은데 요즘은 60년대 아니 친구로 한번 지내보고 싶어요. 좋은 친구로. 친구 안 해주지 내가. 제가 군대를 갔더니 집안에서 제일 기뻐하는 게 동생이에요. 군대 간 날로다가 제 방에 가서 모든 짐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락으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자기 물건을 방에다 갖다가 다 지내려 놓고 그날서부터 이제 완전히 현석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춤에 완전히 미쳐 있는 상태였고 저런 방향으로 나가면 딴 따라가느냐 저게. 걔가 군대를 가게 됐을 때 저 말썽꾸러기가 이제 군대에 간 거예요, 이제. 저게 이제 사람이 돼서 오겠지.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당시에 제대 복장을 하고 6개월 만에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의상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상비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수로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안 되면은 형 말을 따르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의상비를 대주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제 방송을 봤는데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서도 막 이렇게 전기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욕구를 갖다 제가 확 놓고 있다가 제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뻥튀기 하듯이 이게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제가 반대를 안 하고
했으면 현석이 네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을까?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의가사 제대로 하신 게. 그래. 아니 뭐 군대에서 다쳤습니까? 아, 제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생활 하다가 군대를 딱 가서 갇히다 보니까 왜 새도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 안에 가다 놓으면 죽어요. 며칠 안 돼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군대 가서. 네. 그러니까 심장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뛰는데 뭐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워서 이제 쓰러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전 국군 병원에 가서 심전도로 체크가 돼가지고 네네네. 이거 다 근데 형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이제 사람 돼서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6개월 만에. 아, 저는 뭐 군대를 가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그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심장병이 네. 춤추고 이러니까 괜찮았어요? 네, 이제 또 나와서 좀 약 먹고 그러다 호전되니까 지금도 뭐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럴 때 있는데 또 이것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멈추는 방법을 또 터득했어요. 네. 저는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상체를 수그려서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이렇게 뛰던 게 거짓말같이 이렇게 뛰어요. 이게 무슨 전문적인 용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지배용으로 지금 갖고 계시네요. 갖고 있는 거죠. 현석아, 형이 이제 앞으로 너한테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이름이 진짜 나중에 길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바랄게. 다음에 보자. 저희 형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는 저희 형님은 저랑 반대로 책을 너무 많이 읽으세요. 왜냐면 불전들을 거의 다 읽으셨으니까. 네. 근데 저희 형님이 저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시면 제가 아까 듣고 싶었던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은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도록 공감을 하는 거죠. 정말 맞는, 제가 생각해오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일들이니까. 형님한테 영향을 참 많이 알게 모르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좋은 말들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태지와도 한동안 영향을 안 받았고 저한테 좀 피해 인물이었고 사실은 옛날 기억을 더듬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제가 힐링 캠프를 나왔기 때문에 또 쥐 얘기도 하는 거지. 사실 이런 얘기를 거의 제가 빅뱅한테 얘기하고 트윈한테 얘기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경규 선배님을 만나 뵙고 같은 세대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친구가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왜 없을까요? 친구가 꼭 나이가 같아야 되고 꼭 같이 술을 먹어야 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끔가다 물어보시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서태지 씨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빅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테이지 아이들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난 알아요 이 밤을 그르고 그르니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랑의 이유를 이젠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간다는 말은 그때 저도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첫 방송 출연했던 특종 TV라는 곳에서 그때 임백천 씨 아니었어요? MC를 하셨고 패널 하셨어요. 서브 MC? 정도? 서브 MC 정도. 보죠. 보죠. 맞아요. 태지와 아이들 20주년 난 알아요. 야, 그동안 어떻게 탄생된 겁니까? 난 알아요. 벌써 20년. 난 알아요는 사실 제가 서태지 씨를 처음 만난 건 나이트클럽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도 성인 나이트클럽.
아유. 제가 박남정과 친구들로 밤무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고 서태지 씨는 신화회를 그만두고 신화에서 나오고. 잠시 이제 경험 삼아서 밤무대 경험을 네. 잠시 하셨을 때 그때 싱어가 김종서 씨였고 저희 다음 무대가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알죠? 네, 아실 거예요. 네. 또 그 야간 없이 저 일을 또 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안 계셨던데.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다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태지 씨가 저한테 저기요라고 하면서 말을 붙이는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낯설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여기까지 길러서 노랗게 염색을 하고 또 얼굴은 얄쌍하게 귀엽게 생긴 친구가 안 어울리는 뿔테 안경을 큰 걸 끼고 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랑 왜 안 이 사람이 맞다. 나한테 말을 걸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춤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성격이 워낙 뭐 급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저기 이태원에 무슨 클럽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모른 척 했다고 한 거죠. 첫인상은 별로 안 좋으셨군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같이 공통 관심사 없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나랑 안 맞게 생겼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친절하게 했겠죠. 네. 근데 거짓말처럼 서태지 씨가 그 다음 날부터 그 클럽을 오는 거예요. 거기는 춤추는 친구들만 모였던 이태원의 또 한 클럽이었는데 거기를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서태지 씨는 뭘 기대하고 왔어요. 내가 그래도 네. 좀 왔으면 아는 척 해주고 와서 가르쳐 줄 줄 알고. 네. 그 작업을 한 달 정도 하루도 안 걸리고 와서 가만히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뿔장갑을 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계속 보다가 가시고. 와.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저한테 또 와서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고요. 이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안 되겠고요. 되겠고요. 예. 네.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일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참 많은 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가입을 합시다.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좀 약간 버릇이 없었어요. 왜냐면 춤추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고 또 그 클럽은 거의 저희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가게가 장사가 됐을 정도이기 때문에 레슨을 해달라 해도 안 할 때였으니까. 근데 서태지 씨가 잘 그렇게 나가고 말씀하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부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솔직히 싫어서. 그렇죠. 솔직히 좀 싫었어요. 뭐 이 정도 돼도 네가 배울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그리고 거죠. 또 심지어는 파격적인 거는 3개월치를 선불로 줘라. 참 거만한 거였었지만 거만한 일이었지만 근데 서태지 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450만 원을 정말 보냈어요. 야, 일시불로요? 네, 일시불로. 설마 하겠냐 싶어서 그래서 저는 보낸 이 친구가 돈이 많은 친구구나, 많은 친구구나를 깨달았죠. 거죠. 절박했겠죠. 절박했죠. 그죠? 예. 네. 그 만났는데 이 친구가 스토커처럼 예전에 제가 밤무대에서 했던 춤 영상을 다 녹화해놨던 거예요. 정말 그것도 몰래. 이렇게 저희가 앉아있을 볼까봐 2층에 거기 2층이 있었거든요. 2층에서 몰래 여기서 벽대에서 이걸 찍은 거예요. 어머. 고소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예. 자, 그러면 서태지 씨 춤을 출 줄 아시나?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보고 배운 게 있대요. 네.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저가 밤무대에서 했던 춤을 그대로 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거꾸로 춰요. 반대로. 모든 동작이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찍은 걸 보고 거울을 보고 하니까 이게 동작이 다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서태지 씨가 정말 대단한. 서태지 씨가 양현석 씨 만나러 간 건 어떻게 보면 양현석 씨가 114에 전화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배우고 싶은데. 진명이 네, 맞아요. 네. 그 안무는 다 외우고 있었는데 네. 춤은 뭐 잘 추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서태지 씨가 춤에 재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서태지 씨한테 춤 레슨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한 달 만에 제가 영장이 나왔어요. 그때는 영장이 급하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받으면 뭐 일주일 뒤에 가고 막 그래야 되는 맞아요. 시기였었어요. 돈은 선물을 받았고. 돈을 선물을 받았고. 근데 미안하게도 사실은 그 돈을 돌려주고 갔어야 되는데
뭐 휴가 나올 때 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경황이. 우와, 내가 이렇게 지금 최고의 댄서로부터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군대를 가야 된다는 너무 슬픔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매일 술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진짜 가기 싫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91년 3월 달에 군대를 갔다가 91년 11월 달에 일과사 제대를 했으니까 약 8개월가량을 군 생활을 한 거죠. 말씀한 대로 서태 씨하고 연락이 끊기고 제가 그 2평짜리 되는 방 안을 갖다가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또 집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집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데 정말 조그만 수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연락처들을 이제 적어놨던 수첩인데 거기에 서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서태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빚을 생각했으면 연락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책임의식이 있어서 다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서태지 씨를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 탄생한 음악이 나나로였어요. 솔로 앨범을 준비 중에 계셨고요. 난 알아요라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그게 있었어요. 네. 제가 기가 막힌 게요. 제가 91년 11월에 나온 친구가 92년 4월 달에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사이에 데뷔를 한 거죠. 그 만약에 그럼 군대에 계속 계셨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은 없었던 거네요? 그래 만약에 제가 군대에 있었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자체가 없었고 서태지는 있었을 거예요. 솔로를 하려고 생각했었으니까. 만약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러면 진우션도 없었고 원타임도 없었고 빅뱅도 없었고 빅뱅도 없고 트윈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인생은 사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빅뱅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인생은 사다리 같아 사다리. 이게 어디서 선 하나만 다 거도 결과가 완전 틀려진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만날 때 네가 배울 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너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라. 많은 사람들을 알 필요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 그때 만날 때는 같이 일을 하자 뭐 이렇게 만난 건 아니죠? 그때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냥 제가 같이 연락하고? 또 뭐 하나 뭐 그렇게 만났던 자리였는데 자기 솔로 앨범을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서태지 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엔 락 음악이 아니라 이건 댄스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랩 음악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춤하고 패션이 같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장 서태지가 춤을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춤 잘 추는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의를 했군요. 네네. 근데 제가 그 팀을 하고 싶어요 제의를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체가 제가 팀을 꾸려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고 싶은 솔직히 미안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수의 꿈이 있을 당시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좀 낯설었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서태지 씨가 좀 그래도 빨리 제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팀을 꾸려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2주에 만났는데 그 제의를 저도 역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자. 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왕 할 때 제가 부탁해서 하는 것과 상대방이 부탁해서 하는 게 틀리잖아요. 격이 다르지. 제가 아까 조건이 여쭤본 틀려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할 때까지 조금 이렇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제가 그런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44년의 인생을 살면서 얻은 저만의 철학?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김정은 씨? 엄마인가요? 이경규 씨인가요? 저희 그렇게 질문 저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가요? 저는 어떤 한 인물을 지적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를 많이 하더라도 항상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서 접근을 하면
그거는 똑똑한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배짱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죠? 네, 네. 저 사람이 저한테 필요로 하게 있는 걸 제가 갖춰야지 그게 올바른 비즈니스고. 저 양현식 씨하고 저하고는 거의 아, 비슷하게 생각이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막 박진영 씨 얘기하는데 공감을 못했거든요.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저의 몸이 100조개의 세포로 돼 있어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아, 그래서 서태 씨하고 서태 씨가 그런 부탁을 하셔서 못 이기는 척,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한 명을 더, 저희 이제 3명을 나오고 싶었는데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로 한 4명, 5명이 영입이 됐다가 이제 프로페셔널인데 프로의 근성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중간 자르고 매니지먼트를 직접 하신 겁니까? 아, 매니지먼트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결정은 어쨌든 결정권자도 서태지 씨였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제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준호 씨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합류된 건 정말 극적으로 이준호 씨가 들어온 건 서태지와 아이들 하기 한 달 전. 네.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준호 씨? 아, 이준호 씨는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아,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해도 네. 하셔도 네. 돼요. 아, 초라한 얘기라. 네, 네. 네. 아, 뭐, 그래도 세월이 지난 얘기니까. 네, 네, 네. 이준호 씨도 이해해 주실 거고, 네, 많은 대중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호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니까 좀 걸렸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서태지 씨하고 저는 굉장히 틀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지만, 이준호 씨는 저랑 같은 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2살이 많으세요. 그 제가 형이라고 불렀던 분이다 보니까 일함에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컨트롤도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뭐 제가 리더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준호 씨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근데 너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니? 어떤 얘기? 서태지와 같이 아이들 하자고. 같이 하자는 얘기 안 하냐? 이준호 씨하고는 그 속된 말로 그 바닥에 서는 네네네. 그래도 내노란 그렇죠. 사람들로 네. 서로 정평이 나 있었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이준호 씨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되게 저랑 강하지? 친했고 네. 이준호 씨가 가수를 하실 때 나 하게 되면 너 꼭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계속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가수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먼저 제의를 해주실지 알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준호 씨가 섭섭하셨겠어요. 섭섭했겠죠. 예. 전 솔직히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다. 들어갔다. 예. 야, 이게 맞는 결정일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서태지 씨한테 내가 지금까지 3명, 4명을 어린 친구들을 영입했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들어온 게 제일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준호 씨를 소개를 시켜줘서 결성이 돼서 또 이것도 비밀 얘기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에는 이준호 씨 목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네. 너무 네. 급속하게 이미 앨범이 녹음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나나라 때 중간에 그래도 랩 파트라도 있잖아요. 난 알아요. 요요요 이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옛날 집안에 오디오 하나가 있었어요. 더블 데크라고 그러죠. 카세트 테이프를 들을 때였으니까. 뭐 리믹스라는 개념이 그때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니까 그 여기서 플레이해놓고 이것도 녹음하고 플레이가 녹음하고 그 집에서도 그 재미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잘못 실수로 찍었는데 요거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3번을 해봤던 거죠. 네, 서태지 씨한테 서태지 씨 이거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이거 살리자고. 그래서 제 파트에 난 알아요. 이게 그 실수에 의해서 탄생된 네,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원래는 지으셨잖아요. 태지 보이스였어요. 네, 태지 보이스. 예, 예. 정말 아날로그 얘기입니다. 네, 차이가 네요. 사실은 뭐 이름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도 사실 아니었는데. 그렇죠.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태지 보이스가도 괜찮아요, 솔직히.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두 분이 아이들 솔직히, 같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언제 안 들어 아이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네,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왜냐면 저희가 20대 초반, 이준호 씨는 25살인데 누가 지었어요? 서태지 씨가 태지 보이스를 하자고 그랬고 그 오케이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매니저분께서 한국말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선택이 없었죠. 뭐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됐는데 네.
제가 섭섭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고 네. 사실 그런 훌륭한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와 만났기 때문에 저의 춤과 저의 아이디어가 마치 소금처럼 조미료 역할을 해서 좀 더 맛있었던 거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99% 서태지 씨가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그대라는 무엇 하고 있었나 넌 아름다웠어 진짜 어리시다. 멜로디 라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새로움이 깃들여졌으면 그 노래가 조금 묻힌 것 같은. 속엔 그대가 있다 올해의 가수상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진짜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트로트와 발라드 중심이었던 가요계는 우리말로 된 랩과 역동적인 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래가 안 나오는 데가 없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진짜.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이거 들고 다니면서 MT 갈 때 여기에서 저거 틀어놓고 전부 다 이게 배낭 들고 춤추고 그랬어요. 저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용용 아이고, 이렇게 될 맞아. 때까지 진짜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참 풋풋하네요. 왜 자기 모습 보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풋풋할 수 있죠. 네. 보면서 서태지 씨랑 이준호 씨 잘 안 보고 저만 봤어요. 근데 와, 내가 저렇게 어릴 때가 있었구나. 환상 속엔 그대가 있다 근데 이때 광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대단했잖아요. 대상도 타시고 네네.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뭐 이건 뭐 이것도 얘기해도 되겠죠. 네. 오래된 일인데. 합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반에 대해서는 서태지 씨가 창작해서 만든 음반이기 때문에 서태지 씨가 굉장히 많았고 이준호 씨하고 저는 그런 로얄티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서태지 씨가 예를 들어서 10을 가져간다면 이준호 씨하고 저는 한 2 정도. 예. 근데 또 무대에 올라가서 활동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서태지 씨가 4, 3, 3, 4? 그리고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 네, 3, 4? 맞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광고 수입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또 메이저가 있어가지고 초반기에는 메이저가 한 50% 가져가셨던 것 같고 나머지 50% 갖고 날아갔으면 사실 그때는 뭐 너무 큰 돈이었죠. 그렇죠. 저희한테는 진짜 뭐 제가 뭐였다고요. 사실 그렇게 진짜 뭐 100만 원 이상을 만져보지 못했던 시절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인기가 확 왔잖아요. 네. 근데 연예인 본래 꿈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인기라는 게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네. 부담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3명 중에서 그런 걸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긴 해요. 제가. 주목받는 네. 거 싫다고 주목받는 거 하셨어요. 싫어요. 네. 부담스러워요. 전 막 솔직히 말하면 집 앞에 팬들이 와 있는 것도 되게 좀 미안하고 부담스러웠고 그런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시지? 이런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아니, 좋아해 주는 거까지 좋은데 심지어는 저는 1년 중에 제일 싫은 게 제 생일이에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주목받기를 싫어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큰 인기를 다 감당을 하셨어요? 저는요 컴백홈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컴백홈을 할 때 춤추는 거 보면 사람들이 보라고 춤추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혼자 무대에서. 이 춤 출 때. 네, 그 춤 출 때 맞아요. 맞아요. 컴백홈 출 때. 그러니까 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좋아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거지. 근데 그 5년만 딱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죠? 돌연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 결정은 일방적이었죠. 비겁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뭐 선택이 없었죠. 순이익만 117억? 이렇게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니? 알아야겠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동산을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빅뱅이 재계약했나 봐요. 9년이나 연애를 하래요. 몰래.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어요. 금기된 사랑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마디 나왔죠. 다 먹었냐? 뭐 이렇게. 앞으로 한 10초 뒤에 죽는 느낌?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대박이다. 무대에 서는 모습하고 완전 틀려요. 해봐 한번. 아픈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미안한데 다 참아주고 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교과서는 주식회사 미래엔 금강상조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